최근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영상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비관론에 빠져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4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518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WTO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전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와, 아무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유럽도 다 이기네요. 대단한 수치가 또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6,024달러로 일본보다 3,165달러 높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27,226달러로 일본의 34,432달러보다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10년 만에 일본을 역전하다니 멋지지 않나요? 이 수치는 워크맨 세대였던 40에서 50대 분들에겐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심지어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22, 일본이 31위를 기록하며 격차를 더 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품목 3대장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수출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2024년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9% 증가했고 자동차의 경우 수출액 70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힘들어했던 선박에서도 256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뉴스에서 매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배경과 한국 경제와의 유사점을 조사해보겠습니다. 그 후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가 미친듯이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유행했던 농담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고 급격히 몰락했을까요? 일본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한국전쟁 특수, 샌프란시스코 조약, 반도체 기술 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정치, 사회 할 것 없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랬던 일본은 1968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전쟁 특수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남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을 병창기지로 삼았고 일본 땅에서 전쟁 물자를 찍어냈습니다. 전쟁 물자를 찍어내다 보니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졌던 일본의 제조업은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조명탄과 비행기 부품들을 판매하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35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22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 경제가 살아났던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입니다. 1951년 미국의 주도 아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미일 양국 안보 협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미 방위 조약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덕분에 일본은 국방비에 쓸 돈을 경제에 몰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들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도요타, 닛산 등의 회사가 그 예입니다. 안 그래도 기술이 좋았던 일본은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니 미친 듯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경제가 살아났던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지원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등 모든 정보기술 장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런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초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으로 반도체 특허 기술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기업이 그 유명한 소니, 샤프, 히타치입니다. 이 기업들은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9년 소니에서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인 워크맨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워크맨 세대가 아니어서 뭐가 그렇게 혁신적이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자료에 따르면 워크맨은 출시 후 4억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4억대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일본의 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오일 쇼크 때문에 이익을 본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폭등했고 등치가 크고 연비가 비쌌던 미국 차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때 크기가 작고 연비가 좋은 일본 차가 미국인들 눈에 들어왔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혼다의 시빅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엔화의 가치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 일본 제품들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대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플라자 합의 이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라 생각해봅시다. 이때 반에서 꼴찌하던 친구가 있어 공부를 알려주고 문제집을 추천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꼴찌 친구
남자친구가 갑자기 2등을 하면 1등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그때부터는 경쟁자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일본의 추격이 불편했고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은 플라자 합의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합의의 핵심을 간단히 말하면 일본 엔화의 가치는 높이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고 반면 미국 제품들은 일본에서 싼 가격에 판매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개꿀이겠죠? 그 후 미국은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통해 일본의 금리마저 낮추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5%였던 일본의 금리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낮아지면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은행 이자율이 낮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2%면 이자율이 2%라는 말입니다. 즉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10% 이상 투자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부동산 중에선 서울 같은 수도를 사는 게 좋으니 일본인들도 도쿄 땅을 엄청 샀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들도 부동산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도쿄 땅값은 6년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1991년 도쿄 긴자의 메이지야 빌딩의 경우 평당 가격이 1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평당 12억 원이면 말도 안 되는데 30년 전 가격이 12억 원이었다니 말 다 했죠. 이러니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선 부동산 불패란 인식이 강해졌고 은행들도 경쟁이 붙어서 저금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대출도 120%씩 해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집값보다 대출을 더 해줬다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네요. 이때 나온 농담이 바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쿄를 팔면 미국 LA는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주택이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공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공포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타고 온 국민에 전달되었고 이는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되어 부동산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실제로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야 주택 버블을 인정하고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금리는 오히려 경제 몰락을 낳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폭락했고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줄였고 소비가 줄어드니 시장 수요도 감소됐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 기업은 생산을 줄였고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으니 채용을 줄였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를 낳았고 국민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살 수 있게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일본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버블 우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은 약 52%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 감소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돌파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겪었던 인구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할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잠재 성장률 전망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3년 3.5% 이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졌다고 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잠재 성장률이 낮으면 그만큼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선진국들의 잠재 성장률은 2% 아래라고 합니다. 2024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9%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2%였으나 1990년대 1.6%, 2000년대 이후 1%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본처럼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 비관론들이 오지도 않을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를 무너뜨린 트리거가 일본 경제는 망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온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김현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많이 우려합니다만은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잃어버릴 거라는 자체가 잃어버린 자기 실현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 비관론은 피해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의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경제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걱정 안 하면 장땡이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차이점 3가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첫째, 일본은 내수 시장이 안주했으나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K 접두어를 사용한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의 K-팝, 런닝맨 같은 K-예능,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K-뷰티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일본은 지나친
지나치게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즉석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가 동남아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 기준 두끼의 해외 매출은 1,200억 원을 넘겼고 이는 총 매출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떡볶이만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2년 미국 조지아주에 54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5년부터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수출의 진심이고 일본은 아닐까요? 심플하게 말하면 일본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 당시 일본의 GDP는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었고 인구도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다. 또한 자국민에게 팔려고 만들었던 TV, 카메라, 자동차 등의 제품도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렸으니 일본 시장 자체가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에서 잘 팔리면 해외에서도 잘 팔린다는 마인드였죠. 반면 1960년대 대한민국은 극심한 빈곤 상태였습니다. 당시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다고 합니다. 나라도 가난하고 국민도 가난하니 내수 시장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962년 수출진흥법을 제정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 개척에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의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땅은 석탄,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즉 일본은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다 보니 바로 내수 시장에 팔면 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자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재나이가 되어버린 저는 인적 자원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쓸만한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현지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단점들이 대한민국을 해외 시장 개척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일본은 제조업만 고집했으나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우리는 개선하는 문화이고 일본은 지키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앞서갈 수 있었고 일본은 제조업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지키는 문화를 선호할까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오래된 가게가 많잖아요. 심지어 3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도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가게들 중에서 40%가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100년 이상 된 가게가 27,000개 있고 1000년 이상 된 가게도 21개나 된다고 합니다. 미쳤죠? 하지만 이는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의 산물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잠시 일본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와 문화, 우리말로 화 문화가 존재합니다. 화 문화는 7세기 아스카 시대 쇼토쿠 태자가 만들었는데요. 화 문화를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젠틀해 보이나 이건 기득권층이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천황은 천황의 일을, 귀족은 귀족의 일을,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의 일을, 그리고 농공상과 천민은 그들의 일을 하면 세상은 자연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화사상은 인도로 따지면 카스트 제도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골품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화 문화랑 보수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서 초밥가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라멘 가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멘 가게가 잘 될 것 같은 위치에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당시 일본에서 그렇게 했다가 사무라이에게 칼을 맞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지매를 당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라멘 가게를 차렸다는 것은 기존의 라멘 가게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는 싸움의 불씨가 되니 화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현대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하던 일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신사업을 하거나 혁신을 하면 나쁜 놈이 될 테니까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일본은 디지털화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경제의 특징은 개선하는 문화입니다. 이는 우리의 슬픈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조선 후기 실학이 유행하긴 했지만 그것보단 근현대사 사건들이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살기 위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유명한 멘트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삼성은 혁신했으며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혁신과 개선의 진심의 민족입니다. 이런 개선의 DNA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3위의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기준 한국은 AI 관련 특허 출원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개선하는 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육성에 성공했습니다. 셋째,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 일본 국민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우리 국민은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공동체 문화이고 일본은 개인적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체 문화를 대표하는 사례론 금모으기 운동이 있습니다. IMF 당시 저는 초딩이었는데요. 저희 집도 금반지 있는 거 없는 거 긁어 모아서 나라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모으기 운동은 351만 명이 참여했고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해보니
126억 달러가 되더라고요. 원화로 따지면 18조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도 가시고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외화를 벌어주셨습니다. 누구는 그냥 돈 벌려고 갖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어도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달러가 모였고 그 달러로 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개인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일본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면 젓가락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잘 보면 젓가락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선을 긋는 문화가 표현된 것이라고 하네요. 초밥도 잘 보시면 밥 위에 생선이 올라가 있죠? 밥과 생선이 깔끔하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백반을 시키면 젓가락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와 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을 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생기는 것입니다. 비빔밥도 보면 나물에 고기에 밥에 고추장에 참기름까지 넣어서 섞어 먹습니다. 바로 너와 나의 융화인 겁니다. 음식 사진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몇몇 시청자분들은 에이 오바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나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너와 나의 경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프로 오지라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는 삼국시대의 유교 사상인 상부상조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조선시대의 둘의 개 문화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앞에서 말씀드렸던 1997년 IMF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19에서 보여준 전국민 마스크 착용 문화도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이것도 나보단 조직보단 나라가 중요하니까 집회도 나가고 그런 겁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주의 특징이 강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은 지리적 특징과 화사상 때문인데요. 먼저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육지와 단절, 고립이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며 국토의 73%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동도 어렵고 갇혀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주의 성향이 되는 거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화 문화도 한몫했는데요. 당시 귀족들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라이를 통해 서민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귀족들의 권력을 등에 잇고 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칼이 잘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서민들을 베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도리마 문화라고 합니다.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본인들은 뭐만 하면 스미마생이라고 하잖아요. 옷끝만 스쳐도 스미마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탑재된 DNA입니다. 당시 사무라이들한테 조금만 잘못 보여도 죽었으니까요. 이런 문화는 상급자에 대한 절대 복종 문화를 낳았고 좀 더 나아가서 약자 멸시 문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당시 일본 국민들은 화문화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지켰고 남에게 피해를 주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에 개인주의로 굳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은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까요? 사회과학에 무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주택 버블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때 치솟던 집값은 현 정권 들어와서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부동산 공급, 적절한 규제 정책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크게 둔화시켰다고 합니다. 한경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05.5%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기준 9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90%대로 내려왔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59개국 가운데 4위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타격이 큽니다. 영끌족들이 지금 죽을 맛인 것처럼요. 둘째,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통 물가가 높아지는 걸 걱정하잖아요. 사실 디플레이션은 더 위험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디플레이션 개념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출이 감소되니 회사는 사람을 자르면서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 돈을 더 아끼게 됩니다. 돈을 아낀다는 말은 소비를 줄이는 거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본은 버블 이후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소비를 늘리려 했던 겁니다. 이게 언론에서 종종 말했던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잠시 소비는 늘어났으나 국가 부채가 1경원에 달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죠. 결국 일본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고 적절한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말하는 2% 수준이 적정하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작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3%로 적절했습니다. 적정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경제 비관호를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가 어렵다는 부정적 뉴스만 보도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언론에서 보도했던 일본 경제가 망할 것이란 공포 때문에 진짜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장 경제가 끝나면 성숙 경제가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경제는 1970년 대비 약 735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도 성장기일 땐 1년 만에 14.8%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14.4%와 지금의 2%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성숙 경제 국가의 경제 성장률 2%는
2%는 30년 지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즉 2%도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제 비관론을 경계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정보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인 1.5%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대박쳤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지금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배경과 한국 경제와 유사점, 차이점,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18세기 후반 영국의 증기기관 발명이 떠오르실 겁니다. 증기기관 덕분에 기계화 공장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다음으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내연기관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사회를 말하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챗GPT, 딥시크,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시대 속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와 첨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은 AI 관련 투자에 약 970억 달러를 투입하며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센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 개발,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도 AI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시크가 있는데요. 딥시크는 2개월 만에 6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챗GPT에 버금가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써봤는데요. GPT와 비슷하게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탈퇴했습니다. 창업의 나라 이스라엘도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들은 헬스테크, 사이버 보안,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R&D 예산 중 약 6조 3,200억 원을 첨단 기술과 AI 관련 프로젝트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과학,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민간 빅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시대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부터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1인당 GDP 36,000달러로 세계 경제 3위인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빠른 도전과 변화가 중요해졌고 비교적 결정이 느린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 성장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못하는 부분을 스타트업이 하자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제조업 베이스가 많습니다. 즉 IT 산업으로 확장의 리스크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술 스타트업 육성에 진심입니다. 미국에서는 벤처 캐피털 투자 중 약 28%가 AI 스타트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스타트업이 AI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체 기술 스타트업 중 약 25%가 AI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투자금의 약 4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2025년에는 총 3조 2,940억 원을 스타트업 지원 예상으로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스는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수도권 중심의 높은 주택가격, 저출산 고령화, 낮은 잠재 성장률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10위권으로 만들어냈던 혁신의 DNA,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공동체 의식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휩싸이기보다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세대는 소니의 워크맨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BTS, 김연아,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내보시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